네, 반갑습니다. 논술 전문가 김법상입니다. 논술 천재 워크북 6강 제시문의 구조적 독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술은 처음에 진입 장벽이 조금 높죠. 학생들이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논술 워크북을 바로 시작하는 친구들이 지금 제 설명을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하면서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지금 잘 이해를 하고 나면 뒷부분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러니까 차근차근 배워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각각 단계별 사고 과정에 대한 모든 부분들은 제가 논술 천재에서 이미 다 설명을 해 두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 강의를 지금 찍을 때 이 논술 워크북만을 듣는 학생들을 위해서 찍는 것이라기보다는 논술 천재의 어떤 특정한 부분들이 일정 정도 해결이 되고 어느 정도 조금 익숙한 친구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강의를 지금 찍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강의를 듣다가 잘 모르겠어, 이해가 잘 안 돼, 그러면 논술 천재의 지금 설명하는 부분은요, 요약이랑 비교 부분에 보시면 앞부분에 설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논술 천재 상위 1% 들어가는 부분에서 사고의 구조, 이 부분을 찾아보시면 논리적 사고 부분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지금 따로 되어 있습니다. 유튜브에 강의도 올려두었으니까 그 강의를 들으시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다라는 느낌이 들 겁니다. 실제로 오늘 풀 문제는 그 논술 천재 강의에도 실어 놓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러니까 그걸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구조적 사고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특히 오늘 설명할 부분은요, 앞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제시문의 구조적 독해입니다. 앞부분에서 설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사고를 하는 데 있어서 내 사고를 어떻게 구조화할 것인가에 조금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다면, 오늘 설명할 부분은 여러분들이 제시문을 읽으면서 제시문의 필자는 어떤 사고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그걸 구조화해서 독해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대학은 물어보거든요.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연습을 오늘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오늘 강의에서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보면서 차근차근 한번 풀어보죠.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교재의 32쪽입니다. 윤동주의 서시네요, 서시. 서시 모르는 학생들 없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거 좀 크기를 조금 작게 만들까요? 자, 봅시다. 윤동주의 서시를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윤동주의 서시를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윤동주가 어떤 사고를 했는지를 쓰는 학생들은, 잘 구조화할 수 있는 학생들은 없어요. 시가 됐건 소설이 됐건 그림이 됐건 어떤 사람이 되었건 간에 자기의 이야기를 쓸 때는 자기만의 고유한 논리가 있습니다. 그걸 조금 찾아주는 게 좋겠네요. 자, 윤동주는 무엇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그거를 조금 옮겨서 옆에다 놓아 봅시다. 윤동주는 지금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윤동주가 논의하고 있는 대상이 뭐예요? 윤동주가 논의하고 있는 대상, 나 자신이죠. 나 자신. 나. 어떤 부끄러운 나죠. 나. 그죠? 뭔가 부끄럽고 쪽팔린 어떤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윤동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윤동주, 화자. 자, 시에서 주인공은 누구죠? 시에서 주인공은 화자니까. 화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판단하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나 자신은 어때? 괴로운 나죠.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자, 지금 화자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나는 지금 부끄럽죠.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괴로운 나죠. 부끄러운 나입니다. 나는 부끄럽다. 자, 부끄럽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라고 판단을 내립니다. 그죠? 화자는, 즉 윤동주는 나 자신을 부끄럽게 라고 가치 판단을 여기죠. 그래서 뭘 해야 된다? 어떤 실천 주장을 해야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나는 부끄럽다.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어떤 점에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기. 잎새라는 건 뭐예요? 나뭇잎 사이에 부는 바람이잖아요. 조그만 어떤 주변 환경이나 조건 속에서 나는 어때? 흔들린 거지. 잎새에 있는 바람처럼, 나뭇잎 사이에 부는 바람처럼 그런 약한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는 어떤 존재예요? 나는 괴로워하는 존재, 나약한 존재. 어떤 측면에서 그런가요? 하늘을 우러러. 그죠?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근데 시에서는 어때? 하늘, 별 이런 것들은 뭐죠? 상징이잖아, 상징. 그럼 이 상징을 읽어야죠. 어떤 절대적인 선, 올바른, 바람직한 것을 기준으로 놓고 보니 나 자신은 어떤 존재? 부끄러워요. 부끄러워. 왜? 나는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는 나약한 존재거든. 나는 소심한 존재거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가지 못하는 존재거든. 그러니까 이유 근거는 뭐예요? 잎새에 있는 바람.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하는 나약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윤동주는 잎새에 있는 바람에 괴로워한 나약한 불쌍한 존재인 거예요. 그걸 내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화자는 부끄럽게 여겨지는 나 자신을 보고 있죠. 그죠? 무엇을 기준으로 보니? 하늘과 별을 기준으로. 하늘과 별은 이 깜깜한 밤에, 그죠? 깜깜한 밤을 저기 위에 있고, 깜깜한 밤을 이렇게 빛나는 이 별이 있는데, 나는 어때요? 그냥 잎샘에 있는 바람에서 짱박해서 괴로워하는 나약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부끄럽다라는 가치 판단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 오늘 밤, 지금 여기에 별이 바람에서 여전히 나는 어때? 괴로운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가 말하고자 하는 논리적 구조는 이런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글을 쓰거나 뭐 논술 문제를 이렇게 읽을 때 뭔 소리야 이렇게 하지 말고 무엇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이것도 이제 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왕은 언로를 통하게 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과연 위아래 의견이 어긋남 없이 통하도록 했다 할 수 있냐? 사방 사정에 두루막힘 없이 없다 하겠습니까? 왕이 소통을 잘 안 하고 있나 봐요. 그죠? 혹시 헤아려 살펴 미치지 못하는 바가 있고 마음 씀씀이에 미덥지 못한 바가 있다면 그 다스림에 대해 신하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근래에 들어서 왕에게 아래에 있는 이들의 말을 듣기 싫어하며 걸핏하며 열인을 한다는 신하를 만나서 한 가지 일을 겨우 들어주실 따름이다. 왕이 신하들과 뭘 하고 있죠? 소통을 잘 안 해요. 신하들이 아뢰는 바가 있어도 어때? 뭔가 소통을 안 되니까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죠. 그래서 나라의 그런 일들이 드러나고 있거늘 그들 중 누구 하나 쓴소리, 고든 소리를 올리려고 하지 않는다. 왕께서 나라가 이미 잘 다스려져 태평함으로 짚어서 문제 삼을 일이 한 가지도 없다고 생각하냐. 지금 문제가 천지인데 신이 보건대 바른 정치가 펼쳐지지 않아서 기강이 서지 않고 풍석이 어지럽다. 자, 지금 바른 정치의 측면에서 왕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앞날이 걱정된다. 그래서 백성들이 바른 정치가 펼치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공공해지고 국경 너머의 오랑캐들이 이 땅을 넘보고 있다. 신은 이미 대간으로서 왕께 고든 의논을 펼치고 바른 말을 말해요. 대간이라고 하면 신하 중에서 신하죠, 그죠? 통하여 하는 일을 벼슬로 삼았으나 오히려 왕께서는 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하찮게 여기시니 하물며 다른 신하에게 어찌 바랄 바가 있겠냐.
신하가 왕이랑 소통을 해야 되는데 왕이 짱박해서 한 달에 한두 번만 이야기하고 우리나라 어떤 대통령하고 비슷하네요. 그죠? 소통이 잘 안 되죠. 그죠? 자,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구조화 시켜보겠습니다.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왕에 대해서 왕은 어떻게 해야 된다? 소통해야 한다. 누가 이야기하고 있나요? 이야기하는 주체는 신하죠. 신하가 왕한테 야, 소통 좀 하자. 대간이죠. 대간. 어떤 측면에서? 바른 정치의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있네요. 바른 정치. 바른 정치의 측면에서 왕은 제발 좀 소통 좀 해라. 소통을 안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소통을 안 하니까 바른 정치의 측면에서 왕을 쭉 쳐다보니까 왕은 어떤 문제가 있어? 왕은 첫째, 백성들이 공궁해지죠. 둘째, 호랑캐가 칭,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죠? 어찌됐건 나라가 평안하지 않죠. 신하가 논의하는 대상은 왕입니다. 왕의 정치. 뭐 좀 더 디테일하면 왕의 어떤 정치. 왕의 정치에 대해서 왕은 지금 소통해야 된다. 바른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왜? 바른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공공하고 호랑이가 침입해서 국가가 지금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지 않느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꾸 스스로 구조화를 할 수 있어야지만이 제대로 된 문제를 풀 수 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동양고전입니다. 동양고전. 자, 동양고전은 한 번에 이렇게 정확하게 독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동양고전을 독해할 때는 이 글이 진짜 무엇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지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장자가 산속을 가다가 가지와 잎이 매우 무성한 큰 나무를 보았다. 그런데 벌목꾼은 이 나무를 배려하지 않았다. 그래서 까닭을 물으니 쓸모가 없어서. 너무 큰 나무인데 쓸모가 없어서 안 뱄다. 그래서 장자는 이 나무는 쓸모가 없기 때문에 목숨을 부지할 수 있구나. 쓸모 없음에 쓸모 있음. 이 장자의 유명한 얘기죠. 무용지용이죠. 그죠? 장자는 산을 나와 친구의 집에서 묵었다. 친구가 기뻐하며 시중드는 아이에게 거위를 잡아 요리를 하라고 했다. 그러자 그 아이가 묻기를 한 놈은 잘 울고 한 놈은 울지 않는데 어떤 것을 잡을까요? 라고 하자 주인은 울지 않는 것을 잡아라. 자, 우는 놈하고 울지 않는 놈이 있는데 울지 않는 놈을 이튿날 제자들이 장자에게 묻기를 어제 산속의 나무는 쓸모없기 때문에 천수를 살 수 있고 오늘 주인집의 거위는 울지도 않는 거위는 쓸모없죠. 그 거위가 여러분들 집을 잘 지켜요. 그래서 외지인이 오곤 하면 빽빽빽 울어요. 쓸모가 없어서 죽었으니 선생님께서는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라고 장자가 웃으며 말했다. 나는 쓸모가 있는 것과 쓸모가 없는 것의 중간에 처하리라. 그 중간은 도와 비슷하지만 진실한 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쓸모가 있음 쓸모 없음의 중간을 취한다. 이게 도대체 뭔 말이죠? 그것은 도랑 같다. 이게 진실한 도는 아니다. 그러므로 화를 면할 수는 없다. 무릇 저 도라는 것을 타고 떠들며 논의는 사람은 하나에 집착하는 일이 없다. 쓸모 있는 것과 쓸모 없는 것 중간에 처하겠다. 그것은 도랑 비슷하지만 진실한 도는 아니다. 그럼 진실한 도는 뭐예요? 진실한 도는 뭔가 집착하지 않는 거네요. 그죠? 모이면 떠나가고 명예를 이루면 비방을 받으며 모가지면 꺾이고 높아지면 비평을 받는다. 여기에 나오는 사례는 뭐 어떤 거죠? 그죠? 명예에 집착하면 비방을 받고, 그죠? 집착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화를 입는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도라고 하는 것은 집착하지 않음이죠. 그죠? 그러면은 어때요? 중간에 처한다라고 하는 것은 집착하지 않음을 의미하는데 물리적 중간에 처하는 건 아니죠. 왜? 중간에 그냥 단순하게 집착하는 것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진실한 도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중간에 처하는 것이. 어찌됐건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어질면 음모를 받으며 어리석으면 소금으로. 쓸모가 있든 없든 간에 어찌 화를 면할 수 있겠는가.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니까 도에 처한다는 것은 집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네요. 그러니 슬프다. 제자들아 잘 기억해 두어라. 오직 도가 있을 뿐이다. 자, 이 글은 지금 뭐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네. 도. 그죠? 강자는 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도. 그래서 동양 철학에서 이런 도라는 어떤 낯선 개념이 나오면 뭐지 이렇게 하지 말고 이 도라는 말이 이 글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읽으셔야 돼요. 도는 뭐예요? 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해석하면 되죠? 집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아니면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뭐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자, 도라고 하는 것은 집착하지 않는 거야. 어떤 측면에서 집착을 하니까 전부 다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화를 입었잖아. 화. 그죠? 화. 화의 측면에서 보면 도라고 하는 것은 집착하지 않는 거야. 집착하지 않고 뭔가 무심하게 사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에 집착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것만 보이잖아. 그러니까 올 때 큰 틀에서 못 보지. 그래서 여기서 장자가 하는 말은 뭐예요? 도를 이야기하지만 이게 추상적인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동양 철학의 제시문이 나오면 절대 추상적으로 읽으면 안 돼요. 이 도라고 하는 것이 이 글에서는 집착하지 않는 것. 전부 다 뒤에 뭐 집착함으로 해서 생기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잖아. 그죠? 화의 측면에서 도를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화의 측면에서 보니까 전부 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뭔가 문제가 발생했잖아. 그죠? 그죠? 따라서 문제가 발생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방금 읽은 거 요 사례들입니다. 그죠? 명예에 집착하면, 그죠? 높아지면, 어질면, 거기에 집착만 하니까 어때? 문제가 발생했지. 그래서 진실한 도는 어떤 하나에 집착하지 않고 사태를 뭔가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떤 화를 면할 수 있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이 글의 구조입니다. 자, 어떤 글을 구조화하는데요, 꼭 제가 지금 한 것처럼 구조화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건 이렇게 구조화하는 것의 하나의 예에 불과해요. 자, 논리적으로 구조화시킬 수 있는 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이 나름대로 최대한 논리적으로 구조하면 다 정답이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그 다음도 한번 봅시다. 자, 그 다음에 12번이네요. 그죠? 자, 12번, 13번, 14번까지 있네요. 12, 13, 14 요거는 이제 시간이 조금 길어지니까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술 이 구조화하는 연습은요. 여러분들이 이 구조화만 되어 있으면 글을 쓰기가 아주 편해요. 제시문은 예를 들어서 뭐 제시문 앞부분에 한 거 보면 제시문은 강자의 도에 대해서 말하는데 도는 집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화의 측면에서 보면 집착하지 않음으로써 비로소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때? 논리적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문장을 쓰기가 아주 편해요. 그죠? 그러니까 구조가 안 만들어져 있는데 자꾸 글을 쓰려고 하니까 쓸데없는 내용을 반복하고 쓸데없는 내용을 자꾸 어거지로 집어넣는 글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필요한 것만 딱딱 넣어서 쓰면 다 좋은 글이 된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궁금한 건 논법.com에 질문 남기시고요. 1661-5143으로 전화 주시면 제가 받으니까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논술천재 워크북 제시문의 구조적 독해 첫 번째 시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뒤에 남은 문제 마저 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